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음악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서양 음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서양 음악 하면 어떤 인상이 떠오르세요? 장엄하고 웅대한 그런 무대, 또 화려한 화음, 우아함, 여러 가지 인상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저는 클래식 특유의 그 고풍스러움이 참 부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듯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서양 음악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와 바른 감상을 덧입혀 주실, 함께 해주실 김성애 교수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부터 서양 음악의 이해를 강의할 김성애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서양 음악 하면요, 네. 또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클래식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서양 음악 안에는 클래식 말고도 여러 종류의 음악 형태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클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17, 18세기 서양 예술 음악을 지칭하는 거고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클래식 이외에도 그 대중음악들, 뭐 팝이라든지 락, 힙합, 레게 이런 것들도 다 서양 음악에 포함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든지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네. 과거가 궁금하잖아요. 또 역사를 알아야 되고요. 네. 그 시대사적 개관을 할 때 오늘은 어떤 부분을 배우게 될까요? 예, 오늘은 중세와 르네상스 부분, 그러니까 바로크 이전의 서양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그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음악은 굉장히 낯선데요. 그 음악을 배우는 이유는 그 우리에게 친숙한 바로크 음악, 그리고 고전 낭만 음악 이전의 서양 음악이 어떠한 형태로 발전해 왔고 변해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제 바로크 이전의 중세 르네상스 음악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크 이전의 중세 르네상스 음악을 배우게 될 텐데, 서양 음악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구분할 때 네.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지 궁금해요. 예, 보통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그다음에 고전, 낭만, 현대 이렇게 6개의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네, 분명히 음악사는요, 네. 뭐 과학사나 미술사의 그 역사 구분 형태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그러니까 구분하는 형태는 거의 유사한데요. 네. 그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미술이나 과학에 비해서 음악의 중세와 르네상스가 조금 뒤처진 편이에요. 아, 연대가 다르군요. 예, 연대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음악사에서 중세는 대략 6세기에서부터 14세기, 그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시기는 15세기에서부터 16세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 표에서 보면요. 새로운 음악을 뜻하는 아르스노바, 또 누에베 무지케, 그 뉴 뮤직 등의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용어들이 쓰이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 전 시대와는 좀 다른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연표에 나와 있는 뉴오베 네. 뮤지케나 아르스노바, 뉴뮤직 이런 말들은 사실 모두 같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두 그 새로운 음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아르스노바는 라틴어, 그다음에 뉴오베 뮤지케는 이탈리아 말, 그다음에 네. 뉴뮤직은 우리 다 잘 알겠지만 영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 말들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네. 그 당시에 음악의 중심지가 어디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른 나라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음악, 그 뉴뮤직이라는 그 부르는 이유는요. 네. 이전 시대의 음악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질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잘 알 수 있는 20세기를 먼저 얘기해 보면은 20세기 초반의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14세기의 아르스노바, 그다음에 17세기의 누오베 뮤지케 그 새로운 음악을 들었을 때 그 네. 당대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음악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서 새롭다는 말을 반드시 넣자. 그래서 새로운 음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새로운을 네. 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후에는 그 부분에 분명히 어떤 큰 특징의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네. 또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먼저 중세시대의 음악부터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중세시대 음악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글쎄 한마디로 하는 거는 좀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대부분 중세는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로 종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음악 역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음악이 발달을 합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그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공표를 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기독교는 그 중세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은 신을 예배드리기에 좋은
그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형태로 음악이 발달을 하면서 거의 종교 음악의 시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종교 음악 하면은 그레고리안 성가가 네. 떠오르거든요. 학교 네. 때 배워가지고요. 네. 중세 초기 교회 음악인 그레고리안 찬트를 감상한 뒤에 계속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정말 엄숙하고 경건해지는 느낌이고요. 네. 또 대성당 안에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이 키리에는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강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또 초대 교회 신자들이 쓰던 하느님의 이름인 그 야훼의 네. 그리스어의 표현이라고 하던데요. 맞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 중세시대 음악의 특징이 종교 음악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것 말고도 다른 특징이 또 있나요? 지금 저희가 들은 음악 같은 경우는 그 남자 목소리만 들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잘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서양 음악에서 흔히 나오는 그 화려한 반주, 오케스트라 반주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없었어요. 예, 무반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단성으로 되어 있는 서양 음악은요, 대충 9세기 정도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에게 좀 지루하다, 너무 쉽다, 단순하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9세기 이후에는 다성음악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음악이 그 중세시대 교회 음악에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다성음악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네. 다성음악 같은 경우는 성부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에서 마늘 자자, 소리 성자를 쓰는 건데요. 네. 다성음악은 그 이제 하나의 성부가 특정한 멜로디를 연주하고 나머지 성부가 반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 음악에 나오는 모든 성부들이 다 동등한 선율, 그러니까 독립된 선율을 연주하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선율이 주가 되고 어떤 선율이 그러니까 부수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요, 네. 그 음악을 누가 만드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악을 누가 만들었냐보다 그 음악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네. 얼마나 잘 쓰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신앙심을 어떻게 고취시켜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게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어떤 중심되는 의식에 쓰이는, 네, 쓰임을 기능 음악. 받는 그런 네. 기능을 하는 음악이었군요. 네. 그럼 관련된 그림 몇 장을 보면서 또 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예. 네, 그림에 등장하는 저 빨간 망토를 입으신 분이요. 네. 그레고리안 찬트와 어떤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 같은데요. 네. 누구죠? 저분의 이름이 그레고리우스 교황인데요. 네. 저희가 그 그레고리안 찬트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그 중세 시대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네. 그 그레고리안 찬트는 저 교황이 직접 만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 보면은 그 교황의 근처에 보면 아주 조그만 새가 하나 나옵니다. 네. 자세히 보면은 비둘기인데요. 네. 그 비둘기가 하는 역할은 그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저 비둘기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교황에게 그 하나님이 직접 노래를 들려주는 거를 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교황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노래를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부르고요. 그런 네. 이유에서 그 중세시대 사람들은 그레고리안 찬트를 함부로 그 노래 가사를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음을 한 개를 뭐 뺀다든지 네. 이러면은 굉장히 큰 벌을 받는다고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그렇죠. 상징하는 그런 네. 음악이네요. 네. 그럼 중세 교회 음악의 작곡가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나요? 예, 거의 초반에는 그 개인 음악가, 그다음에 개인 작곡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작곡가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르네상스에 가야지만 생기는 개념인데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을 때 그 1200년경에 파리 노틀담 성당에서 활동한 음악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최초의 작곡가가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1200년대에 등장한 그 레오냉이나 페로탱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새로운 곡들을 작곡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두 사람을 최초의 작곡가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럼 네. 이어서 페로탱의 음악을 감상을 하고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죠. 예. Qui servare puberem varam claudere, studet lamat laterem litus volere, tum laborat tum explorat pias vivere, novitem in carcerem bricta solvere, fedus et caractere firmatum frangere, nata sempre falere, novo gaudet vetere, amicum pedere. 와, 이전에 들었던 그레고리안 찬트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땐 단선율이었다면 지금은 이 다성 화음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네. 느껴지고요. 네. 또 악기는 들어가지 않는 목소리로만 하지만 네. 훨씬 화려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처음 들었던 그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경우는 그 네. 한 성부로 되어 있고요. 네. 그런 반면에 지금 들은 노래 같은 경우는 성부가 여러 개, 2개, 3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특징은 처음에 들었던 그레고리안 찬트는 어떻게 들으면 이제 그 리듬의 흐름이 굉장히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고 이렇게 물 흐르는 것처럼 굉장히 불규칙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잔잔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 들은 그 페로탱의 음악 같은 경우에 중간 부분, 그러니까 앞부분은 그런 느낌이 약하지만 중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리듬감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그래서 딴딴딴딴 우리가 부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네. 리듬들이 확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페로탱과 그 레오냉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요. 예, 사실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그냥 네. 그 노트르담 성당에서 그 이제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 뭐 성가 대장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요. 네. 그냥 사람들은 얘기할 때 이름도 비슷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레오냉이 조금 더 선배고 페로탱이 좀 후배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아니었을까,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렇게 무관심했던 작곡가에 대해서 사회에 이 관심이 생긴다는 건 곧 또 새로운 음악과 가치관이 또 생겼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1200년대를 시작으로 해서 1300년, 그러니까 저희가 아르스노바라고 아까 했던 시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네. 그 아르스노바라는 말은 그 필립 드 비트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쓴 책 제목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비트리의 저서 아르스노바는요, 음악적인 내용 외에도 다른 기록도 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음악이라는 말이 거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르스라는 말은 예술에 대한 번역은, 그러니까 아르스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예술로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그 당시, 그러니까 1300년대를 전후로 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어떤 새로운 문화의 변화, 그러니까 예술의 변화, 뭐 시, 예. 그다음에 뭐 미술, 음악의 모든 변화를 다 기록한 책입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음악을 따로 구분한 게 아니라 예술 안에서 같이 뭉뚱그려서 네, 그렇죠. 서술을 했던 거군요. 예. 그리고 아르스노바라고 하는 시기는 지금 이제 그 음악만의 변화가 아니라 그 문학이나 그다음 미술, 그러니까 예술 전체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거는 그 단순하게 뭐 이렇게 예술가들이 어떤 새로운 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라기보다는 그 당시 어떤 사회의 변화가 굉장히 그러니까 급격한 사회의 변화로 인해서 네. 결국은 문화로서의 예술, 그러니까 예술의 영향을 받아서 뭐 문학이라든지 미술, 음악 이런 모든 것들이 큰 변화를 겪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변화 이야기를 하니까요. 네. 전쟁을 거치고 나면요. 네.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의 변화가 크게 생기고 또 네. 환경도 바뀌게 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십자군 전쟁이 그렇죠. 예. 많이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그러니까 1096년에 시작되었는데요. 네. 이 아르스노바 시기에 가면은 거의 십자군 전쟁의 막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무런 성과 없이 계속 지속된 그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많이 지쳐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제 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쟁에 나갔는데 그렇죠. 그 왜 신이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생기면서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 아르스노바 시기입니다. 네, 그렇게 변하면요. 네. 이전의 교회 행사들과 네. 의식과 그 이후의 교회 의식이 좀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의 그 전반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네. 사람들이 그 예전에는 교회에서 부르던 종교음악 이외의 노래는 이렇게 밖에서도 마음 놓고 많이 못 불렀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때도 왠지 네. 찬송가 같은 거를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 아르스노바 시기에 오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들, 일상에서 느끼는 자잘한 감정들, 뭐 날씨 이야기, 그다음에 뭐 사랑 이야기, 친구와의 우정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생기고요. 네.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교회에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속음악이 아르스노바 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예. 자기 자신을 찾는 네. 그 갈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게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 자기 자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개인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네. 그렇지만 인간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중세 시대는 숨기고 살아야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아르스노바 시기에 오면은 사람들이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다는 거를 조금씩 드러내주기 시작합니다. 예. 네. 이어서 그럼 네. 마쇼의 대표곡 두 곡을 감상하고 설명 듣겠습니다. 네.
마쇼가 작곡한 곡을 들으셨어요. 어떤 작곡가였죠? 예, 아르스노바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작곡가인데요. 네. 저희가 그 요즘에도 좀 특이한 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이하다는 표현은 좀 우습긴 하지만 기존의 어떤 예술의 흐름이나 전통을 이렇게 무시하고 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전위음악가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마쇼가 아마 그 아르스노바 시기에 전위음악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나 예. 보군요. 방금 감상한 작품이 마쇼의 작품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역사적인 그런 작품인가요? 예, 중요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들은 거는 그 노트르담 미사라고 하는 곡 중에 한 부분인데요. 네. 마쇼 같은 경우는 그 종교곡도 많이 작곡했지만 대부분의 마쇼의 곡은 세속곡입니다. 그래서 뭐 사랑이라든지 우정 네. 이런 거를 다룬 노래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들었던 페로탱의 음악보다 마쇼의 세속 음악을 들어보면은요 리듬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빠르게 말하는 것 같은 네. 그러니까 그 템포가 굉장히 빠르고 리듬도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교회 음악은 그 인간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은 가사를 표현을 했거든요. 종교적인 내용을 담아서. 네. 그런데 이 마쇼의 노래는 많은 내용을 그다음에 빠른 리듬에 맞춰서 부른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중세가 약화되는 분위기가 네. 결국은 하나의 다음 세대를 여는 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스노바를 중세의 마지막 그리고 어떤 이제 예술사가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의 아주 초반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르스노바를 이어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음악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문화의 부흥, 부활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음악사에도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건가요? 사실은 음악사에서는 고대 그리스 그러니까 음악을 복원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같이 무슨 음원 자료나 있으면은 네. 음악을 들어보고 복원을 하겠지만 음악에서는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요. 네. 사실 르네상스라고 지칭하는 음악사에서는, 그러니까 음악사의 시기에서는 고대 그리스 음악을 복원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는 사실 없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그 고대 그리스의 정신,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 정신이 그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음악사에서도 르네상스라고 그렇게 붙이게 됩니다. 이름을.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마쇼가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네. 중세시대의 끝이기도 하지만 네. 르네상스를 여는 그렇죠. 인본주의의 시작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이 르네상스 음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중세 음악과의 다른 점, 네.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고 그다음에 르네상스라는 시기가 200년에 그 걸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한 가지 차이점을 들 수는 없지만은요. 그렇지만 우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중세 시대에 비해서 성부가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라고 하는 그런 사성 체계가 그 르네상스 시대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곡을 만들 때 네. 어떤 기법, 그러니까 어떤 방법에 따라서 음악을 만드느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르네상스 시대에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성부를 나머지 성부들, 그러니까 4개의 성부 중에 그 하나의 성부가 이제 처음에 어떤 멜로디를 연주하면은 다른 성부들이 그 멜로디를 똑같이 모방하는 그런 음악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떤 약속 같은 네. 게 생기는군요. 음악의 진행에 있어서요. 네. 그런데 그냥 그 모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돌림 노래 같은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네. 원래 나오는 그 처음의 선율은 나머지 성부가 똑같이 그냥 따라하는 그런 모방이 아니고요. 어떤 규칙에 따라서 네. 그 처음에 나오는 그 성부의 뭐 리듬을 몇 배로, 그러니까 뭐 2.5배로 늘리기도 하고요. 네. 심한 경우는 그건 굉장히 네. 어렵죠. 그러니까 3배로 늘리기도 하고 아니면 반으로 줄인다든지 네. 아니면은 음정 간격을 이렇게 뭐 5도나 뭐 4도 위로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규칙들이 그 모방 기법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비례에 따라서 모방을 한다. 그래서 정률, 정해진 비례에 따라서 모방을 한다. 그래서 정률 캐논이라는 네. 이름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렇군요. 네덜란드 악파가 네. 그 당시에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덜란드 악파의 그 대표적인 작곡가인 조스갱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오케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모방 기법, 그러니까 정률 캐논 기법으로 곡을 굉장히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예. 네. 다성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곡, 네. 네덜란드 악파 중에 조스갱 제프레의 그 내 아들
압살로마를 네. 감상해 보도록 하죠. 네. 음악을 들으니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애잔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죠? 예, 그거는 이한 씨가 아마 이 작곡가 조스갱 데프로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요. 가사는 원래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이제 노래가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른 노래인데요. 네. 압살롬의 아버지는 그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다윗 왕인데요.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이 죽은 다음에 네. 너무 슬퍼서 내가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옥에 이렇게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작곡가가 내가 지옥에, 그러니까 땅 밑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그 가사에 담으면서요. 그 땅이 이제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음을 계속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리는, 하강하는, 그래 하행하는 그런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음악은 국경을 초월한다더니 시대도 초월해서 이렇게 감정이 같이 통하는 게 있네요. 네. 르네상스 후반에는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급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음악에도 어떤 영향이 미쳤나요? 예, 음악에도 당연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저희가 뭐 그 르네상스 후반이라고 얘기하는 1400년대 후반이나 1500년대 초반을 보면은 네.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우선 그 제가 이제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교재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네. 1453년에 동로마가 멸망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신대륙, 그러니까 1492년에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인들이 그 유럽 대륙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네. 그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유럽 대륙 바깥의 세상에 있다는 거를 네. 이제는 발견하고 증명을 해 보이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 1517년에 종교개혁, 그러니까 루터에 의해서 구교의 교리 중에 틀린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자 하는 그런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예. 그 시대 분들이 네. 그 종교라는 게 생활의 중심이잖아요. 네. 근데 종교 개혁이 유럽에 미친 영향은요. 음악사적인 부분 외에도 참 막대한 영향이 네.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일단은 그 가톨릭을 중심으로 했을 때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가 유럽 전체를 지배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나라마다 종교개혁이 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다음에 형태도 조금 다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예배 드리는 형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은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라마다 지역마다 기독교에 대해서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해석하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전에는 교회 음악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네. 가톨릭의 음악이 유럽 전체를 지배를 했었는데 네. 이 종교개혁 이후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종교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같은 기독교지만 예배 의식이나 이런 것들에서 어떤 차별을 두기 위해서 예배에서 사용되는 음악, 그다음에 음악의 내용, 형식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예. 변화들은요, 예. 이 르네상스 시기 말기에 이르러서는 네. 더더욱 또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든지 뭐 프랑스, 이태리 뭐 이런 지역마다 네. 다 다른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럽의 정치사 그런 변화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아마 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헨리 8세라는 왕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그 헨리 8세라는 왕 같은 경우도 어떤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사실 가톨릭에서부터 독립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종교의 어떤 자유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의 자유죠. 그러니까 정치권 외국권의 자유를 그 누리기 위해서 헨리 8세가 영국의 성공회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헨리 8세를 필두로 그 다음에 바로크 시대로 이어지는 그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강력한 절대 왕정, 그러니까 전제군주제가 이제 르네상스 후반부터 그 기틀을 마련해주기 시작합니다. 네, 그 로마 교황의 어떤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난 헨리 8세의 그렇죠. 그런 어떤 독립적인 네.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독립이면서도 문화적인 독립일 수도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차차 말기로 가면서요, 이 시대가 네. 진보적이면서도 과도기적인 음악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네. 르네상스 말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네. 나라마다 이제 그 종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른 음악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 다음에 여태까지 저희가 쭉 얘기를 해본 그 흐름대로 본다면은 다 성악음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그 르네상스 말기에 가면은 네. 기악음악, 그러니까 악기에 대한 악기와 관련된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악기 그림을 출판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그 이제 악기를 노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작곡가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성당을 예전에 이렇게 여행을 할 때, 네. 그 당시에 상당히 문화의 중심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베네치아 가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산 마르코 성당이 바로 그 바닷가 바로 앞에 그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그렇죠.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베네치아 성당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네. 바다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요. 그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외래 문물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베네치아는 훨씬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같은 도시, 같은 나라 안에 있지만 항구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진취적이고 도전의식이 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그 규정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베네치아 사람들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에 교회가 굉장히 그 외부 세계와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단절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네. 바다로 나가면은 금방 외부 문화와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부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고 네.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되게 건강하고 긍정적인 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 문화와는 다른 그런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고 그게 음악에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들의 음악적인 활동이 베네치아 악파의 네. 활동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오반니 가브리엘리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작곡가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네. 요 무렵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베네치아의 그 네. 개방적이면서도 자유분방함이 새로운 음악적인 색깔을 또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네. 이들의 음악적인 경향이 궁금해요. 예, 이 사람들의 이제 음악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중세나 르네상스의 흐름과는 조금 차이를 많이 보이는데요. 네.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특징은 악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르간이라든지 뭐 현악기들, 비올이나 이런 악기들도 사용하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펫 이런 악기들도 사용을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악기를 사용한 게 흥미로운 점은 그 성악음악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독립된 기악음악도 많이 작곡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가사가 없는 악기의 음악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관악기로 연주를 하건 아니면 현악기로 연주를 하건 가사가 없으니까 다 똑같은 기악음악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베네치아 악파의 작곡가들은 트럼펫과 비올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음색의 차이를 이 사람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전 시대의 음악을 이야기 듣고 또 설명을 들었는데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음악이 나타나고 수용되는지 알 수 있었던 그런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올 바로크를 예시해주는 베네치아 악파의 음악을 감상하면서 오늘 들었던 르네상스와 그 중세의 서양 음악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네치아 악파의 음악 감상하셨어요. 오늘 배운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바로 그 이전의 서양 음악사는 크게 중세와 르네상스로 구분된다. 중세 초기에는 그레고리안 찬트를 중심으로 하는 단성음악이 주를 이루었고 9세기 이후 여러 성부로 구성된 다성음악이 발달한다. 1300년 무렵 중세와 르네상스의 경계에 등장한 새로운 음악사조 아르스노바는 세속음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르네상스 전반부는 유럽 전체가 부르고뉴 악파와 네덜란드 악파의 다성음악을 수용하고 후반부는 새로운 음악 차원과 다양한 시도들이 결합하면서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갖는 음악으로 발전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음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문화, 역사, 사회, 그 변화 전반에서 일어나는 것을 함축하는 꽃이 바로 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 강의 마치시면서 정리하는 내용 부탁드릴게요. 예, 특별히 이제 중세 르네상스 음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정리하기는 그렇고요. 네. 만약에 오늘 강의에서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냐라고 묻는다면은 네. 지금 바로 이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을 즐기고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의 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특정한 가치에 따라서 네. 음악이 변한다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예. 하나하나 개성을 찾아가는 그 시대를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